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로 재판에 출석을 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처음 대면했습니다. 법원 출석길에 80대 노인이 계란을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를 향해 한때 측근이었던 유 전 본부장이 쏟아내는 증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이른바 윗선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족을 만나 할아버지는 학살 주범이라며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전 씨를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여론을 추가 수렴해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사퇴에 이어서 사외이사 후보 3명까지 동반 사퇴하면서 KT가 창사 이래 유례없는 경영진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사회를 정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뽑는데 5달 정도 걸려 당분간 비상경영 체제가 불가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 의혹 입막음을 위해 거액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 내년 치러질 미국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오늘도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친분의 증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텐데 지난달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이후 다시 분주해진 50억 클럽 수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가기관통신사업자 KT가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KT 지배구조가 사실상 붕괴한 셈인데 주가도 함께 무너지는 상황, 경제부 조태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논의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애초 구체적인 인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미뤄졌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선 인상안뿐 아니라 당정이 언제 다시 인상안을 발표할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가 복수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좀 더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 1일 적용하기로 했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일단 이루어지진 않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통과된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두고 여진 계속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전날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랫동안 기록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하의원 표결만큼 찬성표가 나왔다면 가결됐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혐의가 하의원의 혐의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을 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퍼주기 굴종 외교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외교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핵심 의제를 조율할 외교 안보 라인이 줄줄이 교체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가 연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는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가 전날 밤 불출석 사유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법기술을 구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 3개월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던 점을 끄집어내 부전자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황장애 이 질병 사유로 그 불출석 사유서를 냈더라고요.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엄청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진술이 바로 그냥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를 포함해 함께 불출석한 아들 학폭위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청문회에 정 변호사의 배우자와 아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대해선 법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 온 다른 증인을 통해서도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청문회는 정략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순신 씨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당 교육위원들은 학폭 기록이 삭제될 당시 교육과 행정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라고 덧붙였는데 민주당이 청문회 연기를 강행하자 모두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장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정대 조청 간담회 뒤 노동자들이 의심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고 포괄 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6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는 30%로 나타난 지난해 11월 4주차 조사 이후 최저치입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12%, 노조 대응과 일본 관계 개선이 9%였고 부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21%, 일본 관계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20%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정, 부정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 외교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떨어져 나란히 33%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계엄 문건 관련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전망들이 좀 엇갈렸었는데 결국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9일 입국과 동시에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검찰은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 전 사령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입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자금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계엄 문건 관련 혐의일 텐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검찰은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엄 문건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한 만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작성된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문건을 작성하는 걸 넘어 실행에 옮길 계획이 있었다는 걸 밝혀야만 내라는 모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돌아와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와 한때 최측근에서 이제는 저격수가 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금 오후 재판 중이고요.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속보로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첫 대면,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 발언에 대한 어떤 증표에 대한 검찰과 양측의 어떤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난 게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이제 적대적 증인을 대면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대장동 일당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검찰의 유죄의 증거로서 이제 활약하는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사람의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의 핵심적인 증인으로 증인 중에 처음 나온다는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특히 법정 외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로 구체적으로 서로의 어떤 그 증언 또는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릴 수 있는지가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 측 증인입니다. 즉 피고인에겐 적대적 증인이기 때문에 검찰에게는 유리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증인인데 오늘 어떤 말들이 나올지 그래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몇 걸음 사이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증인석과 피고인석이. 하지만 눈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잠깐 뭐 이재명 대표는 잠시 또 유동규 본부장을 응시를 했다가 뭐 재판에 임했다 이런 소식도 아까 취재 기자 통해서 들어봤었는데 결국 이제 측근에서 이제 적으로 돌아선 이후 김문기를 몰랐다 이 발언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주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핵심적인 참고인, 피고인 그리고 구체적인 증인들이 진술이 일관되며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 초기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진술이 번복이 됐었죠. 그 합리적인 이유를 이제 재판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우리가 형제처럼 정말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 사건을 수사를 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참모나 지금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느꼈다.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기 때문에 이제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적대적 위치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진술을 바꾼 이유는 검찰의 압박 수사이다. 본인의 어떤 책임을 감면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술 번복의 원인 역시 재판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대선 전에 부정적인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 시절에 허위를 사실을 공표했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거짓말 좀 그만해라라고 이제 입장을 지난번 재판 휴정 시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증거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골프장 동행
여부 아니겠습니까? 뭐 카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게 다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도 그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앞서서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거치면서 이제 네. 사진, 동영상 등이 PPT 형태로 이제 법원에 현출이 됐습니다. 내용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체로 호주나 뉴질랜드 여행을 가서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같이 골프 카트를 타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렇게 골프를 같이 타고,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2인 카트를 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둘이 이렇게 카트를 타고 수시간 같이 골프를 칠 정도이면 성남시장 때 몰랐을 리 없다.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지만, 오늘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 이제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패키지 여행을 이제 예를 들면서 패키지 여행을 가면 여러 명이 같이 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랑 다 친밀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 현장에는 같이 있어도 친밀성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성남시장 재직 때 해외를 간 숫자만 16번이고 갈 때마다 직원들 한 10몇 명씩 이렇게 단체로 가는데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할 수 없고, 내가 말한 모른다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인식으로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친밀하지 않다라는 주관적 인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피고인 측 공방인데, 오늘도 네. 마찬가지의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적 인식의 영역. 네.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또 새로운 증언을 하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에 어느 정도 상세하느냐, 이런 점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날 출장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당대표의 머릿속의 기억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간접 사실로서 그 당시 정황을 이야기해서 이 정도면 사회 통념상 이 사람을 모른다고는 보기 어렵겠다 예. 정도의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증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검찰로서는 유리한 증언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네. 종전에 나온 것처럼 그냥 그 여행만 갔었다, 새로운 주장이 없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진실의 신빙성을 누구에게 더 방점을 둘 것이냐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요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오늘 오후 재판이나 오전 재판 중에 새로운 구체적인 사실로서 이 피고인 측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이 나왔는가,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입증이 될 만한 사실관계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내놓는 자료,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추가 발언 등을 토대로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어떤 혐의들을 과거에 보면 뭐 재산 누락이라던가 학력 위조 같이 이를테면 좀 이렇게 확인이 용이한 부분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 좀 다르잖아요, 양상이.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재판이 되는 건가요?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직자가 선거에 나오면서 유권자들한테 거짓말을 공표해서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은 막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1, 2, 3심까지 간 전례가 있었죠. 근데 그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입을 해서 당선 목적을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하는 것과 이 즉흥적인 방송이나 토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차이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표현의 명확성 때문인데요. 네. 저도 지금 생방에서 즉흥적으로 답을 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헷갈려서 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말을 잘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오는 유동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명확하게 본인도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이야기했는 점,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서는 좀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보시면 될 이재명 것 대표 같고요. 측은 계속 저렇게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지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잊어먹을 수도 있고, 네.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변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 2014년, 15년 여행은 7년 전 일인데 7년 전에 골프 여행 간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서 합리적 의심 없이 검찰이 그 당시에 서로 잘 알면서도 그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판사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저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의 진술보다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라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은 연락을 하게 되고 소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둘이 그 당시에
연락한 사실만 있다면 사실 객관적인 물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겐 관련된 증거가 유리한 증거는 없는 것 같고 그 돌아가신 분께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장하고 생일까지 저장한 게 있는데 시점이 문제죠. 네. 예, 시점이 문제고 또 하위 직원은 상급 직원을 보관해 놓을 수 있지만 또 상급 직원은 하위 직원의 전화번호까지 일일이 생일까지 챙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무죄를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즉흥적인 답변, 방송 인터뷰에서 즉흥적인 답변이어서 뭐 의도적인 뭐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데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사전 질문지에 그런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예상컨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 각 방송사에 당연히 사실조회나 질의 수사 보고 형태로 질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네. 사실관계거든요. 예. 그날 이재명 당대표가 방송 인터뷰를 나오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지, 사전에 관련된 질문을 줬는지, 만약에 줬다면 유죄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예. 아니면 앵커나 이제 기자분들이 즉흥적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겐 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네. 재판부에는 그 사실관계가 정리돼서 제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3번째 재판에 출석을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나와서 두 사람이 첫 법정에서 대면을 한 상황. 지금 오후 재판 중인데 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다른 뭐 사법 의혹들 사건들과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번 재판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 정치적 위협이 생명이 좀 더 위협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관점이 아닌 게 결과의 후폭풍은 굉장히 큽니다. 유죄로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일단 이재명 당대표는 다음에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고요.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 관련해서 관련된 선거보조금을 민주당에서 400억대로 이제 그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제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서 유무죄 다툼뿐만 아니라 양형 다툼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 특히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이 사람을 안다는 존재가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느냐. 그 부분도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오후 재판 결과까지 좀 YTN 속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은 50억 클럽 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 있죠. 사건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의혹이고 이 의혹 역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을 통해서 불거지기도 했는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1년 반 만인가요? 강제 수사에 검찰이 착수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왜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네. 검찰의 설명은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 처음에 등장한 50억 클럽이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중대한 관심사였고 신속한 수사와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곽상도 의원 사건 이후에는 사실 수사가 멈췄다라고 보일 만큼 예. 관련된 소식이 지지 않다가 최근에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예.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 수사의 첫 단계, 수사의 초기 재료를 찾는 단계이기 때문에 1년 넘게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측면은 법률가로서는 만약에 예상컨대 범죄 혐의를 가지는 피의자라면 1년 동안 그 자료를 보관해 놨을까요? 시간을 네. 벌 수 있는 건 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은 너무 늦은 측면이 있고 특히 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도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수사의 강도와 범위와 숫자와 압수수색의 강도가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면 200억 약정설입니다. 예. 네. 그리고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50억의 단위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적어도 수십 번의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이 돼서 상당 부분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제는 중요 피의자들 소환하는 단계 이것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수사의 의지는 있었다고 뭐 우리가 그걸 폄하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국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특히 왜냐하면 검사가 예전에 검사인 사람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더 강도 높고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 식구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신을 줄 만큼 열심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은 단계이다. 하지만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50억 클럽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뭐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있고 그리고 좀 박영수 전 특검도 있고요.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가 됐고 1년 반 만에 다시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곽상도 의원 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다시 보완 수사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건도 핵심은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줬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지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을 걸쳐서 박 특검이 이제 우리은행 이사회 이제 의장을 거치면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대장동 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어떤 모양을 만들어줬다. 특정 어떤 은행권은 배제하고 우리은행을 들어오게끔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면 대가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 대가 관계로서 양모 변호사를 통해서 200억 상당히 어떤 지분이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뇌물 공여, 뇌물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나아가서는 이 화천대유라는 김만배 씨가 소유한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재직을 하면서 재직 네. 기간 동안 11억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특히 이제 대장동 관련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수익 8억 원을 챙긴 것이 특혜성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혜가 있다라고 하고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뇌물이기 때문에 지금 수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 변호사님 설명 속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과 경로 여러 군데에 지금 이어져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 인물과 또 연결된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녹취록 속에 신의 한 수로 언급됐던 그의 영입이 신의 한 수라고 언급됐던 인물이죠. 실무를 맡았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좀 관건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여기도 같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공모하거나 뇌물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최측근으로서 그 핵심적인 공범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양재식 변호사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정영한 녹취록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양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진정한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는 취지인데 네. 이 사람이 박영수 특검과 연결되어 있는 특검보로서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이 200억이나 상당한 부분의 어떤 특혜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둘 관계나 또는 이 대장동 일동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고 실제로 특혜나 어떤 뇌물을 받기로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는지 네. 또는 이미 대장동 일당 등이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양 변호사를 통해서 뭐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뭐 친인척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사실이 있는지가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수재 혐의라고 했거든요. 자, 수재 혐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실제 청탁 여부에 관계없이 재물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뇌물죄는요, 그러니까 사후 뇌물 주겠다는 약속만 하더라도 성립이 됩니다.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잘 돼서 도움을 주면 내가 나중에 뭐 1억을 줄게, 5억을 줄게. 이 약정 자체가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200억 약정설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400 얼마를 428억 원 약정설. 받기로 네. 약속했다라는 것이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지만 수사가 진행되어 왔었죠. 그래서 네. 이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예. 이게 약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뇌물 공여 그리고 뇌물 수재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기소가 됐었던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선고된 이후에 검찰 수사 인력 보강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그 곽상도 전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순환 전 총장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미 수사의 타이밍을 너무 놓치는 측면이 크지 않을까. 수사의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제 와서라는 느낌을 준 게 검찰이 좀 패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그 거론된 대상자들이 고위 법조인이라는 측면. 예를 들면 특검법을 만드는 주된 취지가 이 특검은 정치 권력이나 사법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이르렀을 때 특검을 하자라는 입법의 취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박영수 전 특검이나 뭐 김순환 전 총장이나 곽상돈 의원이나 공통점은 매우 높은 고위 검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의 검사들은 다 후배 검사들이 되겠죠. 예. 그럴수록 더 이제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잘못을 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법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침 공교롭게도 어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압수수색과 이번 특검의 법안 어떤 상정하는 그 흐름이 겹치면서 여러 의심을 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검찰은 우연이고 우리가 정해진 수순대로 할 뿐 국회 일정을 참고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네. 특검법을 제출하니까 안 하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진작에 실시했더라면 조금 검찰의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각상도 의원권도 검찰의 부실 수사, 부실 기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가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를 더하기 어려운데 보완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퇴직금 50억이 정말 무죄인지 이 부분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인데 검찰이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압수물 분석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 또 양 전 특검보도 부를 예정이다까지가 이제 언론 보도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제라도 이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검찰이 보일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무엇입니까? 지위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위직 이런 그러니까 검찰이 오는 타격. 그러니까 검찰 선배님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타격이죠. 오명입니다. 그런 비판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선배들한테 날카로운 칼날로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이재명 당대표 측근들이 받은 수사의 강도와 유사한 노력만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의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믿어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관련한 이제 우리가 보통 피의사실 공표다 아니다 문제가 있는데 국민적 관심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용히 수사하고 있었어요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로운 칼날을 주문한 손정혜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전우원 씨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의 만행을 사죄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 구성원의 5.18 사죄 참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 씨는 할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고 학살의 주범이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5.18 최초 사망자인 고 김경철 씨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외투로 묘비를 닦습니다. 끝까지 전남 도청을 지키다가 계엄군 총탄에 희생된 고등학생의 묘 앞에서는 더 숙연해졌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내 아들을 할아버지가 죽였어. 재하라. 전두환 손자가 와서 사과 안 난다. 고 전두환 씨 일가 구성원이 5.18 피해자와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참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서 5.18 기념재단에서는 5.18 유족과 피해자 그리고 전우원 씨가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학살자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광주 시민에게 큰 고통을 준 데 대해 사죄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5.18 유족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이어진 진심 어린 사죄에 5.18 유족과 피해자들은 오히려 전 씨를 위로하고 안아주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 묻혀 계신 모든 분이라고 쓴 전우원 씨. 이번 사죄가 또 다른 5.18 학살 가담자들의 양심 고백과 증언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광주 행보와는 별도로 전우원 씨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죠. 전우원 씨의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법무부에 요청을 해 전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전 씨가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체포해 조사했지만 모발 검사 등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 씨의 출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고인의 묘소를 민주화 그리고 노동운동가들이 안장된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란공원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상징적인 곳인데요.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사망한 박종철 열사 그리고 노동운동가 출신인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안장돼 있습니다. 내일 이곳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가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성계 등 일각에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묘를 이장하려는 유족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현재 박 전 시장의 묘는 생가가 있는 경남 창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20대 남성이 야전 사고로 박 전 시장의 묘를 훼손해 검거되는 일이 있었죠. 유족 측은 그 이후로도 묘가 훼손되는 일이 잦았다며 박 전 시장과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이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 90여 곳은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서 성추행으로 피소된 바 있는 박 전 시장을 민주화 묘역으로 이장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이체 가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박 전 시장 명예회복 움직임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다음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을 인정했고 유족 측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묘 이장 같은 복권 시도가 성급하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겁니다.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진 않겠다며 상식 있는 사회라면 누구든 나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복권 시기상조, 2차 가해 논란 속에 알려진 대로라면 내일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가 경남 창녕을 떠나 민주화, 노동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민주화의 성지, 모란공원으로 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느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17%나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2월 전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늘었고 소매 판매는 5.3%, 설비 투자는 0.2% 각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생산이 3.1% 줄었고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7.1%나 줄어 전월 대비 감소폭이 2008년 12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 5천억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체납액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중 체납액은 15.2%인 15조 6천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 86조 9천억 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 보류 체납액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의 지하철 탑승구에서 장애인 등록증으로 무료로 승차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장애인 등록증은 서울과 부산 등 6개 시도에서만 발급이 됐고 지하철 승차도 주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됐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등록증 발급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전국 학교 4곳 가운데 한 곳에서 급식 등의 차질이 입혀졌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학교 12,705곳 가운데 25.9%인 3,293곳에서 정상 급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교실도 차질을 빚어서 초등학교 150곳, 유치원은 40곳이 돌봄 교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네, KT가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자에 이어서 사회이사 후보 3명도 동반 사퇴하면서 당장 차기 이사회 구성조차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윤혜리 기자입니다.
애초 차기 대표가 선임될 예정이었던 KT 정기주주총회 개의 직전 재선임에 나섰던 사회이사 후보자 3명이 돌연 동반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현대차그룹이 후보자 1명에 대한 재선임 반대 입장을 내면서 다른 두 후보도 연임에 부담을 느낀 겁니다.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사퇴 닷새 만에 이사회까지 집단 공백이 된 셈입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소액주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쫓아가서 역전시키고 세계적인 기업이 돼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런 경영 공백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도 주가지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이사 6인 가운데 5인이 이미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사회는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상법상 새로 선임된 이사 취임 전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해야 해 공식적으로 남은 사회이사는 4명입니다. 이들은 차기 대표이사 선출을 위해 현재 공석인 2명은 물론 자신들을 대체할 후보를 채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에 박종욱 대표 직무대행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T 노조 측은 이번 사태에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며 이사진 전원 사퇴와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정치 외압과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표이사 심사 기준에 기업 경영 경험 등 전문성을 포함하는 이른바 낙하산 방지 정관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권 카르텔의 대안이 낙하산일 수 없고 KT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전체 주주들이 낙하산은 안 된다라는 특별 결의를 하자라고 제안했었습니다. KT는 정관 변경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차기 경영진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후보 선임까지 적어도 5개월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장기간 KT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면서 회사 경영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가기관 통신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재선임에 도전했던 사회이사 후보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내 이사는 0명이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네. 주주들 항의 속에 아까 주주들 목소리 들었습니다만은 의결사항이 없는 주총이 열렸고 YTN도 오늘 그 현장을 주목을 했습니다. 자, 주총 직전에 사회이사 후보가 동반 사퇴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45분 만에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그 사회이사 후보 재선임에 나섰던 3명이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 2분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표현명 전 롯데 렌탈 대표 이렇게 3명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이사 후보 3명의 재선임안은 오늘 주주총회의 안건으로서 자동 폐기가 됐고요. 이 배경을 알려면요. KT의 주주 구성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KT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거든요. 지금은 한 8.5% 정도까지 하락하긴 했는데요. 여전히 최대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은 현대차, 신한은행 이런 곳들이 주요 주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주인이 없는 회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주주들이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국민연금에서 입장이 나왔거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는데 표현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중요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5년 이내에 재직한 임직원이라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유가 나왔거든요. 롯데렌탈이라는 회사는 예전에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였는데요. 그거를 KT가 인수를 했고요. 5년 뒤에는 롯데에다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여기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다가 현대차 그룹도 반대를 했고요. 의결권 자문사에서도 이 표현명
전 대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의결권 자문사 왜 중요하냐면은 KT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외국인이 한 44% 정도가 되거든요. 이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퇴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앞서서 그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도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KT의 대표이사는 구현모 전 대표죠. 최근 며칠 전에 사퇴를 해가지고 지금은 공석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현모 전 대표가 연임을 공식화를 하긴 했는데요.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경선 방식의 문제를 삼으면서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여권이 압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후보 선정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요. 윤경림 후보가 선출이 됐고요. 지난 7일에 KT 이사회에서 내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여권이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건데요. 구현모 전 대표 그리고 윤 후보 KT의 사내외 이사들을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선팀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했거나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코너에 몰렸고 결국 윤경림 후보도 사퇴를 하게 됐죠. 이게 후보직에 지명된 지 20일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그런 압박도 있었습니다. 네, 자 KT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죠. 네, 국가기관 통신 사업자, 통신 기업인데 이렇게 경영을 책임질 사람들이 사라졌다. 불확실성이 커 보이는데 대외적으로 좀 어떻게 비칠지도 우려되고요.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내이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KT는 내정 규정을 보면요. 11명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상법상에 사회 이사는 3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내 이사는 아예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KT는 그 새로운 이사회 구성되기 전까지는 사퇴한 3명 중에 이 사람들을 다시 대리로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경영의 공백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장 대표이사, 경영의 제일 중요한 대표이사는 누가 하냐? 지금 나오고 있죠. 박종호 KT 대표의 직무대행, 이분이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총장에서 4일 됐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기사들이 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사회를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총회 의장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 KT는 새 이사회 구성을 빠르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이사에 추천을 하고 선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대표이사 후보도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이 과정까지 좀 지난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앞으로 5개월 정도는 KT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배 구조가 무너졌다. 이와 함께 주가도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KT 경영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죠. 그렇죠. 괜찮을 수가 없겠죠. 먼저 대표이사라는 거에 설명을 드리면은 상법상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사 중에 대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회의 수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CEO라는 개념 있죠. 최고 경영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하는 거는 이사회를 주재를 해서 중요한 경영적인 판단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가장 모든 의사결정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이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을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요. 못하면 책임을 지고 만약에 경영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이사나 CEO들에게 이렇게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없고 KT는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직무대행이라는 사람도 회사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헌신적으로 회사를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회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KT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배경,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예. 정치권, 여권의 개입도 꼽히고 있거든요. 간단히만 또 짚어주시죠. 예. 이 KT는 주인이 없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표 교체 때마다 시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여권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시장 경제에 걸맞는 일인지 굉장한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다면은 적임자를 앞으로 찾을 수 있게 될지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온다 그러면은 낙하산이라는 이야기 들을 거고요. 내부는 이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는데 내부에서 적합한 인사가 나올까요?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는 결국에는 KT라는 회사 그리고 주주들이 지게 되는 건데요. 예. KT의 주가가 올해 초에 33,000원대였는데 지금은 29,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개입을 해서 혼란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정말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주 모임 운영자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경쟁사 쫓아가서 역전시켜도 모자를 파네 경영 그렇죠. 공백 네. 상태가 웬 말이냐라는 주주 모임 운영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예.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제부 조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현역 국회의원 재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87.2%인 258명이 작년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70% 가까이가 1억 원 넘게 재산이 늘었고 10억 원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도 8명 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최고 부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34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들이 15%에 달했습니다. 본인 지역구와 무관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정진석 의원은 이번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9억 6천만 원 올랐다고 신고했습니다. 역시 충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서울 서초동에 보유한 아파트가 3억 7천만 원 올랐고 윤핵관 맏형으로 꼽혔던 강원 강릉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2억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대구 수성 가비 지역구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서울 반포동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 대치동 아파트가 4억 올랐다고 신고했고 같은 당 경남 김해 민홍철 의원도 서울 역삼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 공개 대상이 된 의원 296명 가운데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46명으로 15%를 넘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가운데 50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자산가는 모두 4명으로 국민의힘이 3명, 민주당이 1명이었습니다. 지난해 400억대 재산을 신고했던 민주당 박정 의원이 보유 주식과 빌딩 가격 상승으로 500억 이상 자산가 대열에 새로 합류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장 주식 가치가 270억 넘게 하락하며 이번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1위 땅 부자 의원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번에도 서울 잠실과 강원 홍천에 보유한 토지 가액이 1년 사이 2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500억 이상 자산가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번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고위 관료들이 국내 주식을 대부분 매각하고 해외 주식은 그대로 보유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무 관련성 심사 때문인데요.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회사라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신지원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강경성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보유한 해외 주식 내역은 5페이지에 이릅니다. 이름도 생소한 해외 주식을 37종목이나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본인과 배우자가 196주의 넷플릭스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2억 1천여만 원의 해외 주식을 신고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엔비디아나 스타벅스 주식 소량을, 배우자는 아마존과 소파이 테크놀로지 등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 60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봤더니 19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내 주식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주식은 상당 부분 매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주식은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 고위공직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거나 정보 취득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는 걸까?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 시스템을 보니 주된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고 해외 주식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분들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 만큼 해외 주식도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할. 지난 2020년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 사장이 자신이 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에 일감을 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의 흐름을 반영해 해외 주식도 백지신탁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2년 넘게 국회 심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위공직자의 국내 주식만 심사하고 해외 주식 보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열기로 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민주당이 연기를 밀어붙인 건데 그러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밤 시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순신 증인은 국회를 상대로 법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생각입니다. 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해서 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출신 정순신 증인은 한번 검사 시절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력을 행사했는지 법기술을 활용했는지 증언을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순신 씨한테 당신 이거 위력 행사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정순신 씨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했는데 정황이 있다. 그럼 청문 한번 더 합시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기금 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인 연 4.5%에서 연 5.5%로 1%포인트 높이면 기존의 2055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5년 미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오는 2070년에는 월급의 21%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부과 방식 비용률이 2070년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과 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부과 방식 비용률이 42%인데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21%가 됩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 2명에게 7개월에 걸쳐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멍이 빠지면 얘기하라며 반복적으로 폭행했는데 이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출석 정지 5일에 그쳤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군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 2명이 A군의 외모를 비하하며 욕설을 하는 등 언어 폭력을 가한 겁니다. 저희 아이가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야 돼지 먹지 마. 그러면 때리면서 너는 때려도 안 아프지? 곧이어 물리적인 폭행도 뒤따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에서 A군의 팔과 배, 허벅지 등 몸 곳곳을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맞아서 멍이 들자 멍이 빠지면 다시 얘기하라며 며칠 뒤에 또 때리길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때문에 멍 들어서 때리지 마. 야, 멍 빠지면 얘기해. 그랬대요. 그리고 그 얘기 있고 나서 한 3, 4일 있다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 같은 폭행은 A군 부모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지난해 12월까지 7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이 장난 형식을 빌려 A군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 거의 매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내린 처분은 출석 정지 3일에서 5일. A군 측이 요구한 가해 학생 전학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 심의 업무가 지난 2020년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입니다. 가해 학생이 2명이고 언어폭력 외에도 신체폭행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전학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처분을 더 낮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학기가 되면서 A군은 언제라도 가해자들을 마주칠 수 있어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해자가 우리 아들 앞에서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이제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이랑 저는 지금 피해자인데도 전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소하고 이들을 전학 가게 해달라며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1월 강원도에서는 10대 청소년들 간의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정도가 심해 가해 학생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YTN이 이 사건을 다시 보도하는 건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끔찍한 집단 폭행 후에 가해자들에게도 보복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우연히 SNS상에서 설전을 벌인 끝에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PC방에서 마주친 A군과 B군. A군이 B군 얼굴을 2차례 때립니다. 일행이 말리자 함께 밖으로 나가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B군을 걷어찹니다. A군이 계단에 넘어진 B군에게 달려들자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있던 B군 친구들이 합세한 겁니다. 흥분한 B군과 일행은 A군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단 폭행으로 피해자 A군은 코뼈와 이가 부러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A군 동생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 하루 뒤 가해 청소년 가운데 2명이 계단 구석에 내몰렸습니다. 덩치 큰 학생에게 사정없이 얻어맞습니다. 얼굴을 맞고 쓰러진 학생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선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비웃기도 합니다. 집단 폭행 가해자라는 이유로 지역 선배들에게 수시로 불려나가 보복 폭행을 당한 겁니다. 맞으면 합의해준다고 했었다고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요, 처음에. 그래서 문득 그 얘기한 게 기억이 났었어. 엄마 그쪽에서 합의해준대. 엄마 걱정하지 마.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집단 폭행 가담 정도가 심한 B군 등 3명은 최대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가해자 부모들은 자녀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어깨가 부딪혀 싸움이 시작됐다거나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인원을 나눠 계획적인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 저희 아이들 교도소에 가 있는 것 또한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죄 지은 거 벌 다 받아야 되고 하지만 저희 아이들도 이런 뒷면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도 최소한의 발언은 좀 하고 싶어서.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울 수 없는 처벌로 남은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역시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됐고 끝난 줄 알았던 폭행은 다시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축구협회 사면 논란 결국 전면 처리하기로 오늘 오후 4시에 이사회를 열고 재심이 결정한 걸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전면 처리하기로 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승부 조작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겠다던 대한축구협회가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 영향으로 결국 전면 처리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논란이 없었던 미국에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내년 미국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현지 시간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We're witnessing American history. This is the first time a former president has been charged with a crime. So this is unprecedented. 사건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는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데니얼스가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어는 그녀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변제한 13만 달러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했습니다. 기업 문서 위조는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경범죄에 불과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중범죄인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과거 성추문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그 사실을 감춘 혐의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박해이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트윗을 통해 대선 개입 시도이자 신성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고 규탄하는 등 공화당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이 없었던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내년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부근 팜비치에 모여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모습을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절망적이고 역겹다, 바이든을 탄핵하자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에 머무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중부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모스크바 지국 소속 에반 게르시코바치 특파원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르시코바치 기자가 미국 지시에 따라 러시아 군산 복합 기업의 기밀 정보를 모으다가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Которую назвать журналистикой нельзя, это не журналистик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отношении этих его деяний, поступков. 게르시코바치 기자는 러시아 출신으로 부모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냉전이 끝난 뒤 미국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targeting of American citizens by Russian government is unacceptable. We condemn the detention of Mr. Gerskovich in the strongest terms. 미국 정부는 러시아 당국의 체포 사실 확인과 접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에 살거나 여행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은 언론인이 보복의 표적이 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게르시코바치 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와 식량을 맞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 발표가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인 무기 거래상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이 되면서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24가지 이상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Russia is seeking to send a delegation to North Korea, and that Russia is offering North Korea food in exchange for munitions.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비밀 계약의 중개인으로 슬로바키아인 무기 거래상을 지목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무기 거래상이 지난해 말부터 평양과 모스크바를 잇는 거강꾼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하고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At the center of this effort is an arms dealer by the name of Ashat Merkachev. With the support of Russian officials, Mr. Merkachev has been attempting to broker a secret arms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미 국무부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으로 흘러가는 식량과 원자재 등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s that deny the DPRK and other inputs that Pyongyang can utilize to further develop its weapons for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 미국 언론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러시아에 구금된 지 얼마 안 돼 북한 무기 거래와 관련한 백악관 발표가 나온 점을 주목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수중 핵월회 폭발 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이번 달에 감행한 도발을 부각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3월에 세계 앞에 북한의 불가역적인 초강세와 하늘 끝에 닿은 인민의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더욱 똑똑히 각인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에서 23일 이뤄진 핵무인 수중 공격장 폭발 시험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이 수중 전략무기체계 개발 완성을 위해 29차의 시험을 지도했다는 사실에 온 나라 인민이 뜨거운 격정에 잠겼다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7천억 원 규모로 탄자니와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아프리카 가나 방문을 마친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저녁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경제 중심지 다르에스 살람에 도착해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하산 대통령을 예방했고 양국 무역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 am pleased to announce a series of new initiatives. One, the Export-Import Bank will sign an MOU with Tanzania, which will facilitate up to $500 million in U.S. exports to Tanzania. 전체 지원 규모는 5억 6천만 달러로 약 7천억 원입니다. 최근 야당 집회금지 철회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한 하산 대통령의 노력에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You have been open to working with the political opposition. We have discussed that. You have lifted the ban on political party public rallies. You worked to improve the freedom of the press.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은 탄자니아의 첫 여성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우리의 만남은 또 다른 이정표이며 탄자니아의 젊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하루 더 탄자니아에 머물며 청년 기업과 시민단체 대표들과도 만납니다. 이어 마지막 순방국인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수도로 가서 히칠레마 대통령을 만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아프리카를 찾고 있습니다. 재무장관과 국무장관, 주 유엔 대사, 질 바이든 여사 등이 이미 방문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올해 안에 아프리카를 찾을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네덜란드에 이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데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롭게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반도체 관련 품목은 모두 23개입니다.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 장치와 세정 검사 장치 등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품목이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我が国は半導体製造装置の分野におきまして、極めて高い優れた競争力を有しております。軍事転用の防止を目的とした今回の措置によって、技術保有国としての国際社会における責任を果たしていきた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조치에 따라 미국과 한국, 타이완 등 42개 국가를 빼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일본 측은 밝혔지만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함께 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We a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to national security, and the president did discuss it, along with a host of other important regional and global issues. 그 결과 이달 초 네덜란드가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일본도 동참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을 고립시키려는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수출해온 일본 기업도 타격이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과 독일도 수출 규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우리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인도 중부 힌두교 사원에서 바닥이 갑자기 꺼지면서 신도 35명이 그 아래에 있던 우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 인도레 지역 힌두교 사원의 축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계단식 우물의 덮개 역할을 하던 철근 구조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도들이 깊이 7.6m 이르는 우물에 빠졌는데 이 지역 관리는 35명이 사망하고 14명을 구조했으며 1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숨진 사람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닷새 만에 또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것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32살 남모 씨가 경기 성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 씨가 이상 반응을 보인다면서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남 씨를 체포해 소변에 대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집안에선 주사기 등 증거물도 발견됐습니다. 남 씨는 지난주에도 경기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때도 가족이 신고했고 경찰은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틀 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남 씨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8년엔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님한테 하지 마시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과 모발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신청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근식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과거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근식이 과거 자수한 사건이었고 이미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27일이죠. 다세대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숨진 나이지리아 4남매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은 가족에게 기쁨을 주었던 아이들이었다고 회상하면서 4남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이지리아인 동포들의 손에 이끌려 운구차로 차례차례 향하는 4남매. 환하게 웃는 얼굴은 이제 영정사진 속에서만 빛날 뿐입니다. 부모는 영원한 안식을 찾아 떠나는 자녀 4명을 애끓는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생이별에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은 나이지리아인 4남매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화재 때 다쳐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는 아직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Happy, cheerful, joyful. I say 100%. I love them. 부부가 낯선 한국 땅에서 아이 5을 다 기르며 살아가는 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방 2개가 딸린 이곳 다세대 주택에서 5남매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봐온 이들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항상 밝고 명랑했고 가정도 항상 즐거웠었고요. 정말 맏딸답게 의젓하고 동생들 잘 챙기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2년 전에 살던 집에서도 불이 나 둘째 아들이 화상을 입는 등 고초를 겪었던 가족. 이번엔 아버지가 아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창문을 깨려다 실패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긴박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쓰레기나 논두렁을 태우는 소각 행위가 원인으로 밝혀진 산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건조경보에 고온까지 겹쳐 전국에 소각 산불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아래에서 시작된 불이 산 전체로 퍼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지는 연기와 불길 탓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이후에도 쓰레기나 논두렁을 태우는 소각이 원인으로 밝혀진 산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소각 산불은 총 91건으로
전체 산불의 26%에 달합니다. 보통 산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던 입산자 실화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현재 농산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렇게 영농 부산물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서 제일 관행적으로 쉬운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각들이 산불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도 소각 산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을 홍보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인근 지역에서는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부주의나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고령화하는 농가 사정을 고려해 산불 위험 기간에는 직접 찾아가 쓰레기를 파쇄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날씨에 고온 현상이 겹쳐 산불 위험이 고조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었으며 강원도는 소각산불 경보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소각산불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식목일과 청명 그리고 한식이 겹친 다음 주에는 다행히 전국적으로 단비가 예고돼 산불 걱정을 잠시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충북 제천 봉황산에서 난 산불이 발생 2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곳이 급경사지로 야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날이 밝자 헬기 14대를 동원해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산림 22헥타르가량이 소실됐고 인근 요양원 환자와 직원 등 20명이 한때 대피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 반쯤엔 경기 포천시 영북면 온천리 야산에서 난 불도 2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나 시설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29만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경찰은 담뱃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서 금부치를 대량으로 훔쳐 도주한 남성 2명이 검거됐습니다. 피의자 40대 남성 A씨는 그제 새벽 3시 반쯤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목걸이와 팔찌 등 쉽게 처분할 수 있는 품목만 골라 금부치 150돈, 시가 4,6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함께 붙잡힌 60대 남성 B씨는 A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망을 봐주면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전남 순천으로 출동 중이던 충북경찰청 경찰기동대가 연쇄 추돌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신속한 현장 조치로 2차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한 축구협회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사면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민 기자. 예, 김동민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축구협회는 조금 전 서울축구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면 결정을 재심의했습니다. 재심의 결과 지난 28일 발표한 사면 조치를 사흘 만에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8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하고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명단에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돼 있어 월드컵 16강과 승부 조작 사면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을 1시간 앞두고 사면을 전격 발표한 축구협회의 꼼수 행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따랐습니다. 대표팀 서포터스 붉은 악마는 사면을 강행할 경우 향후 A매치를 보이콧하겠다고 반발했고 오늘 이사회가 열린 축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협회가 사면 조치는 없던 것으로 발표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팬들의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앞으로 잘 성장해 가지만 헛발질만 하는 축구 행정은 뒤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두고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KBO 간부가 중개권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오늘 압수수색 대상 어디입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KBO 사무국과 자회사 KBOP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함께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KBOP는 리그 중개권 사업이나 후원사 유치 관리 등을 맡은 KBO의 자회사입니다. 검찰은 KBO 간부 A씨가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스포티비 등 TV 채널을 운영하는 스포츠 마케팅 업체 A클라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중개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배임 수재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클라가 KBO의 간부 A씨 아내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뒷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A클라가 프로야구 중개권과 관련해 KBO 측에 로비한 혐의 등으로 A클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로비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A클라 대표 B씨가 회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송치를 요구했고 계좌 추적과 관계자 추가 조사 등 보강 수사 끝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A클라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무렵 독점 중개권 축소를 우려해 KBO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O 측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의혹이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압수수색 논란 속에 2023 시즌 프로야구는 내일 오후 2시에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합니다.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야구 팬들은 위기에 빠진 한국 야구의 각성을 촉구했는데요. 이제 팬들의 인내심 강한 야구 사랑에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팬과의 즉석 약속도 해보고 우승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회에 보겠습니다. 재치 있게 가라앉았던 분위기도 띄워보지만 냉정한 평가 감사합니다. 두산 베어스가 한 팀도 안 나왔네. 계속되는 초라한 국제대회 성적표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속에서 팬들의 따끔한 충고도 쏟아졌습니다. 국제대회 좋은 성적을 내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컸었기 때문에 한국 야구가 지금부터 각성해서 그런 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선수들은 필드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관객분들이나 팬분들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시지 않을까. 주말 개막전은 5개 구장 온라인 예매분이 일찌감치 매진돼 10만 관중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팬들이 바라는 건 경기장 안팎에서 불법이 없는 정의로운 야구, 평범한 타구에도 1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초심을 잃지 않은 열정의 야구입니다. 개막전에도 많은 구장이 매진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팬분들의 관심과 또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경기, 또 재밌는 경기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아냥 속에 추락하는 위기의 한국 야구. 아직 포기하지 않은 팬들의 관심 속에 시즌 출발점에 선 선수들의 어깨가 그 어느 해보다 무거워 보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